테슬라와 애플은 올해도 주도주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맞서야 할 플랫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선점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부장님은 테슬라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차트 너무 궁금해서. 저 테슬라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저희 회사 테슬라는 지금 이 액면 분할한 거를 구분을 얘가 해내지 못해갖고 여기서 좀 보기가 어려울 텐데요.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그래도 최근 것만 좀 보겠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요게 지금 저기 한 거잖아요. 액면 분할한 거잖아요. 네네네. 요걸 얘가 붙잡아내가지고 아무튼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101달러에서 지금 214달러까지 갔다가 좀 빠진 거잖아요. 이거 뭐 더블난 거지 않습니까? 몰랐죠.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작년 12월에 제일 많이 빠진 게 테슬라하고 애플이에요. 네. 작년 12월에 테슬라하고 애플이 제일 많이 빠진 이유는 나머지들은 다 먼저 빠졌어요. 나머지 다 먼저 빠진 상태에 마지막 보루가 애플하고 테슬라였습니다. 애플하고 테슬라의 공매도가 공격을 하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공매도가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네. 왜 공격할 수 있었냐면요. 이번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중국이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 코로나가 가장 확산을 많이 했을 때예요. 그리고 춘절을 기다려보고 춘절만 넘기면 된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요. 그래서 중국이 문을 닫고 있는데 얘네들이 실적을 늘 수가 없잖아요. 네. 애플은 아이폰 거기서 만들지, 테슬라는 테슬라 자동차 거기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요도 없지, 만드는 것도 못 만들지, 그래서 얘네 4분기가 안 좋을 거야 하면서 때려 맞았어요. 얘네들이요. 그리고 실적 발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오면서 얘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냐? 공격했던 숏이 숏 커버하면서 수급적으로 변한 거예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이 테슬라와 애플은 올해도 주도주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얘들이 작년에 많이 빠진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빌미로 해서 네.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매도가 정상화되는 숏 커버링이 나타나면서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정상화돼서 이제 거래되는 게 정상화된 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제가 나스닥 차트 보여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나스닥 차트는 보시면 하단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정상화의 길에서 여기까지 반동 준 거고 이제 얘들은 정상화 수준에서 박스권으로 있다가 뭐 위로 또 이제 올라올 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미래보다도 먼저 이 전제를 까는 이유는 테슬라는 워낙 공매도도 많고 올라올 때는 쇼커버링도 많고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후에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테슬라는 2차 전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앞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했던 건 테슬라도 향후에 계속 성장 섹터 전기차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다시 또 수익을 줄 기회가 생기고 빠지면 수익을 줄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지금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전체 주도에서 탈락되는 기업들이 좀 생기잖아요. 사실 보면은 메타도 좀 탈락이 되는 느낌이고 좀 그래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탈락이 아니야, 애플 탈락 아니야 이렇게 얘기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의 근거는 뭐냐면요. 테슬라는 지금 3월 1일 날 인베스트데이에서 플랜 3를 발표합니다. 플랜 1, 플랜 2가 발표됐을 때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플랜 1을 발표할 때는 일론 머스크가 정신병자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냥 전기로 차가 다니다고 했더니 근데 결국 해냈지 않습니까? 네. 그 기대감이 지금 테슬라 이제 플랜 3에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뭘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요. 애플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애플은 맥북부터 시작했죠. 인기 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애플은 뭘로 갔어요? 아이폰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폰이 새로운 제품이 특별한 게 어떻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죠. 굉장히 애플은 오랫동안 비슷한 한계에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써요. 아이폰은요. 애플이 더 성장하기 위한 모멘텀, 성장주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플은 있죠. 뭐예요? 애플카, 자율주행 카, 애플카. 많이 들어보죠. 애플 글래스. 이게 있는 거잖아요. 웨어러블 폰을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웨어러블 폰을요. 아니 뭐 나중에 몸에 이식하는 순간까지는 오겠죠. 근데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애플 글래스가 그거거든요. 네. 안경 쓰고 있으면은 통화 다 할 수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 눈에 다 나오는 거고 이거 누르면 앞에 자판 다 나오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향후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애플은요. 테슬라는요. 쭉 있다가 성장을
엄청나게 했죠. 전기차가 상용화되면서 이제. 네. 그러면 이게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 리스크, CEO 리스크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뭐 CEO 리스크 있지만 그거보다는 네네. 다른 도요타나 포드니, GM이니, 현대차니, 크라이슬러니 얘네들이 전기차 잘 못 만들까요? 만들겠죠. 얘네만큼 잘 만들 거예요. 테슬라만큼. 네. 더 이쁘게. 더 잘 만들 회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무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선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정 고객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더 좋고 더 싼 테슬라보다 더 싼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아직 없어요. 왜냐면 얘는 기가 팩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테슬라만큼 싼 그리고 더 이쁜 아우디가 나왔어. 뭐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디 안 살까요? 벤츠가 나왔어 안 살까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테슬라 이후에 추가 성장할 아이템이 있나요? 있죠. 우주항공 있잖아요. 우주항공 있잖아요. 자율주행 테슬라카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있다니까 얘네는요. 네.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는 안 죽어요 얘네는. 얘는 안 죽어요. 올 초에 100일달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는 아까 말씀드린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지. 실제로 얘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빠지면 사서 있으면 고생 좀 되더라도 다시 이익을 보고 빠지면 이익을 보고는 성장 아이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 아이템이 성장성을 갖고 있는 모멘텀 아이템 이게 없는 회사들 있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는요? 성장 섹터 분류되는? 네이버 카카오에 맞생나야 할 플랫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선점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는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보면은 한참 하단에 있잖아요. 네. 카카오도 그렇죠. 하단에 있잖아요. 네. 일단 얘네들은 선점의 효과가 있고 플랫폼을 선점했기 때문에 다른 데들이 하지 못하는 선두에 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위 충성도 있는 고객 뭐 저처럼 기계치이고 그리고 뭐 제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서 하는 거 거의 저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해요. 신규 가입 이런 거 거의 안 하는데 네. 아, 카카오톡을 하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카카오뱅크 하잖아요. 너무 편하니까 하잖아요. 카카오티 하잖아요. 네. 카카오 대리 하잖아요. 네.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선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성장성을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너무 벌려놨어요, 일을. 벌려놓은 걸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을. 요번에는 카카오도 카카오 엔터 상장하려고 SM 인수 지금 9% 산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막 벌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나중에 나는 카카오를 샀는데 이거 수익성 다 까먹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주사들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너무 몰려놨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카오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셀트리온 못 올라가잖아요. 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또 하나 뭐예요? 셀트리온 제약. 얘네들 저는 합병하면 전 주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네 소위 뭔가 이 매출을 3사가 좀 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꾸 받았었거든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심을 받았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그런 걸 이제 기업이 좀 해내야 되거든요. 얘는 카카오는 주가가 어떻게 하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오히려 상장 회사들, 그 회사들 주주들이 손실 안 보게, 공개 매수해서 비상장으로 상장 처리하든지 그냥. 아예 상장 폐지 하든지. 네. 그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기업,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회사들을 잘 조합해서 통폐합해야 돼요. 합쳐나가야 돼요. 네. 그래갖고 핵심으로 해서 카카오 밑에 이쪽은 뭐 엔터나 이런 사업은 얘만 해. 또 전체 부가 서비스는 얘만 해. 또 뭐 금융은 얘만 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치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이 가치들을 얘가 어느 정도 반영할 거니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얘들의 주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점의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전히 뭐 SM 인수한다 그러고 얘도 그러고 있고 그러면 얘보다는 그래도 네이버가 좀 그런 걸 안 하죠. 네. 네이버가 좀 그런 걸 안 하는데 뭐 같이 다니고 있으니 얘 역시도 뭐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사업 구조의 재편. 네. 그게 얘네들의 주가 움직임의 가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이버는 카카오처럼 그런 거 안 한 거 치고는 주가가 그렇게 치면 반등을 못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제 같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흉내낼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잖아요. 뭐 구글도 있고 사실
물론 기술이 없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없고 뭐 이런 게 없지만은 얘네는 진짜 플랫폼 역할만 하지만은 얘네들이 그 IT 쪽에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신규 사업으로 만약에 붙이기만 한다면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러면 여전히 혹시나 남아있는 리스크나 언제나 사실 돌발 변수들이 또 생기면서 주식시장을 또 흔들잖아요. 예. 올해는 뭐 그런 것들 혹시나 뭐가 있을까요? 자, 요게 뭐냐면 미국의 경기선행 지수입니다. 매월 경기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거의 경기선행 지수에 이동평균선들이 있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죠. 여기 보시면 까만 게 중간에 있어요. 까만 건 뭐냐 원인 경고 시그널이고요. 빨간 거는 리세션 시그널이에요. 이 밑으로 가면 리세션 생긴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리세션 올 거야. 시장 폭락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돼. 대기 바운스 되면 팔아야 돼. 네. 현금 들고 있으면 큰 기회가 올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거 회색이 리세션이거든요. 이게 나오면 기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월가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행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거고, 심지어, 2월 5일날 레리 서머스 교수가 경기에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번에 CNN에서 2월 5일날 어떻게 얘기했냐면 몇 달 전보다 미국의 경기가, 심각하게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낮아졌다. 네. 좀 낮은 침체로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플하게 이 화면 보면 이렇게 깊게 빠진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안 나타나고 지금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지금 뭐예요? 경기 침체 들어가겠죠. 네. 과거 보면 여기 밑으로 다 경기 침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 보면 데이터 디펜던트로 보면 네. 빠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닌 사람들의 논조는 뭐냐면 이렇게 깊게 빠지지 않고 여기서 터닝할 거야 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터닝을 할까요? 깊게 빠질까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이게 마지막 남은 위험입니다. 이게 왜 더 깊게 빠질 가능성이 있냐면요. 만약에 미국 금리가 5%에서 5.25%를 만들어 놓고 올해 1년 내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1년 이상을 5% 이상의 고금리 상태에 있으면 그걸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많겠죠. 이자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계 기업, 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리세션이 나타나서 진짜로 지수가 다시 한번 폭락하고 이때처럼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이렇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한계 기업들이 부도난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한계 기업이 생기는 것들을 방어해내지 못하고 국가가 또는 중앙은행이 네. 방어해내지 못하고 계속 이대로 상태에 있으면 이런 게 올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저는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낮은 침체로 여기서부터 이제 더 밑으로 안 빠지고 터닝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의 논조예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 거고요. 심지어 어제 뉴스에 유럽 그 재무 담당자가 유럽의 올해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성장률을 0.3에서 0.8%로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표현이 되게 웃겼어요. 간신히 유럽은 경기 침체에서는 올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미국보다 유럽이 더 안 좋아요. 근데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깊게 떨어지지 않는 뭔가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거나 뭐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고금리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한계 기업이 생기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거나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1년 이상 이걸 끌고 간다. 그러면 뭐 시스템 위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그널은 뭘로 보시면 되냐면 기업이 부도나는 데가 나오면 돼요. 중견기업이 부도가 나면. 예전에 우리 외환위기 때 중견기업이 첫 번째 부도가 뭐가 나냐면 한보채가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해태제가 기아 화이드라고 뭐 이랬잖아요. 이런 게 나타나면은 한계 기업이 나타나면 이제 부도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다 팔아놓고 현금 들고서 남들은 수익 내는데 그냥 있어야 되느냐. 꼭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물가도 아니고 금리도 아니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기선행지수는 컨퍼런스 보드 화면 거기 홈페이지 여러분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컨퍼런스 보드 들어가서 이걸 누르면 USLEI 네. 요걸 딱 누르면 이게 나오거든요. 매월 나와요. 그럼 얘가 밑으로 안 가고 위로 꺾어서 올라가잖아요. 한 2달 또는 3달 연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이미지에서 보여주시는 게 어쨌든 여기 떨어졌을 때는 경기 침체는 작든 크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온 거죠.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앞으로 오거나 뒤에 온다면 주가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주가는 또 선반영을 하잖아요. 선반영하고 있어요. 주가는 과연 경기 침체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를 선반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어느 강도로 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달라질 것 같은. 그 지금 시황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 화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포인터를 보세요. 여기다 그리면, 여기다 누르면은 이게 화면 넘어갈 거 그냥 여기다 할게요. 여기서 이 전처럼 더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한다면 네. 반영 못한 거죠. 여기까지 반영이 된 거고. 네, 이거 반영, 그건 뭐 반영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올라온 반등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반영 아직 덜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깊게 이렇게 가지 않고 터닝할 거 생각하잖아요. 네. 그건 반영된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건 저한테 물어볼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요. 얘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얘를 보면서. 근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행정부라든지 많은 곳에서는 깊은 이렇게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 네. 높다. 여기서 터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시장은 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면 저점 찍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런데 왜 그럼 세게 못 가냐? 그럼 이게 꺾은 걸 확인 못 했잖아요. 꺾은 걸 확인하면 세게 갈걸요? 이게 꺾은 걸 확인하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은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요. 근데 지금 못 하기 때문에 알았어. 깊게 가지는 않을 거는 그 말을 믿겠는데 일단 기다려보자. 이게 올라올 수 있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2180에서 2500 근처 되니까 더 못 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이상 더 가기에는 아직 몰라.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요건 뭔가요? 요거 지금 화면 하나 더 가져온 건데요. 네. 논팜 페이롤이잖아요. 이거 비농업 고용 지수잖아요. 네. 지난번에 예상이 18만 8천 명이었는데 51만 7천 명이었잖아요. 네. 51만 7천 명. 이게 이거거든요. 여기 써있네. 51만 7천 명. 제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야, 고용 봐라. 고용이 이렇게 탄탄하니까 이거 물가 쉽게 안 떨어져. 서비스 물가. 그래서 금리 인하 안 돼. 금리 인하 계속 더 해야 돼. 요즘에 맨날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연설하면서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이걸 가져왔냐면요. 이게 올해 1월이에요. 네. 12, 11, 19, 8, 7, 6, 5, 4, 3, 2, 1. 요때 작년 1월에는요. 예상이 17만인가 그랬는데 실제로는 40만 가까이 나왔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무려 90만 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확 빠지고 또 56만 명 나왔다가 또 확 빠지고 이게 지표로 타당성이 있나요? 들쑥날쑥했는데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월별 계절별 등락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네. 미국에 단기 고용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고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51만 7천 명이 나와서 쇼크라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과거 2021년도에 고용을 보면 이게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게 크지 않죠. 막대기보다 다 높죠. 이 얘기 뭐냐면 고용이 굉장히 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51만 7천 명이 나왔지만 현저하게 막대기보다 낮아졌죠. 그래서 평균이 뭐예요? 6개월 이동 평균이 이 점선이에요. 이게 뭐예요? 고용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차로 고용 시장은 좋지 않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절성으로 이런 게 나온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51만 7천 명 됐기 때문에 옐런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고용을 봐라. 우린 경기 침체 안 들어간다. 탄탄한 고용이 있어서 우린 괜찮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준이 피봇을 안 할 거야. 네. 연준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우리 여러분 기사를 보면 나오는데 네. 그렇지 않을 거다. 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가져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정리 질문만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3년에 올해 이제 돈을 좀 어디로 이동하고 V 시그널은 좀 무엇이 있다고 이제 부장님 보실까요? 작년에는 상품 위주로 많이 갔잖아요. 네. 전쟁 이후에 상품 위주로 많이 갔으니 이번에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데 가야 되는 게 맞겠죠. 네. 비정상이 정상으로 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빠진 그런 주식이 있다면 네. 그런 주식이 원래대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ETF를 하시는 게 어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 AI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걸 거기 ETF, 네. 뭐 2차 전지가 있다면 2차 전지 ETF 이렇게 ETF에 좀 하시는 방법도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위기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위기가 올 거라고 굳게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냥 아들이 그냥 신네임을 받았다. 금을 사야겠죠, 금을. 예, 그러신 분들은 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치 대비 워낙 빠져있는 네. 그런 주식이나 그리고 하나 이거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긴 한데 요즘에 급락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아, 네네네. 급락하는 부동산은 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저도 좀 관심도 있고 그런데 보통 6, 7억짜리가 막 12억, 15억까지 올라갔었어요. 이제 서울 주변에 이제 위성도시나 이런 데가 이거 반토막 나고 지금 6억, 5억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원위치 온 거예요. 그런 아파트들은요. 그런데 중에 또 막 급매물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이 정상 가치라는 게 있는데 가치 대비 급락을 하면은 사면 이익 보잖아요. 네. 부동산도 똑같이 그럴 수 있겠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내려가면은 그거는 또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비정상적인 가격이 됐던 것들은 전부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혹시나 올해 가장 경계할 행동과 오랜만에 김작가TV에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장이 여러분들은 올라야지만 추세적으로 2020년처럼 막강하게 올라야지만 화면 보시면은 물론 그럴 때가 쉽긴 해요. 시장이 올라갈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뭐 이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2017년도에 그리고 여기서 이럴 때만 수익을 난다고 생각하시거나 물론 제일 쉽긴 하지만 이럴 때만 나 주식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길조포는 사후적이에요. 이럴 때만 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수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3천에 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주식은 싸게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요. 시장이 오랫동안 우리 시장은 뭐 6년 박스피도 있었고요. 박스권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동안에 그러면은 주식은 맨날 박스권에 있고 그랬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박스권에 있었지만 중소형주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목을 쳐다보면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종목에서 큰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작년은 내내 우리가 시황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어쩌니 저쩌니 뭐 매크로 시황 맨날 얘기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가능한 종목 얘기하는 보고서나 네. 종목 얘기하는 유튜버들 보고도 그리고 그런 보고서나 아니면 자료들을 많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장님과의 긴 인터뷰 시간 안에 그 종목이 뭔지 좀 힌트라도 아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 박현찬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